YTN 뉴스라이더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섭 주 호주 대사가 출국 11일 만인 오늘 귀국할 예정입니다. 이 대사는 당분간 국내에 머무르면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신속한 조사를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부장환 기자. 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입니다. 네, 이종섭 대사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새벽부터 취재진이 인천공항에 나가 있는데 이종섭 대사의 입국 소식 아직입니다. 애초 싱가포르발 항공편으로 오늘 새벽 5시 넘어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이종섭 대사가 오늘 귀국하는 건 맞지만 정확한 시간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언제 어떤 항공편을 이용해서 입국할지 자세한 소식 들어온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종섭 대사는 앞서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다가 호주 대사로 임명돼 지난 10일 출국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출국 금지 상태였는데 대사 임명과 법무부의 출국 금지 해제 결정으로 출국 금지가 신속히 풀리면서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수사 도피성 출국이라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공수처의 수사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 귀국할 것이라는 대통령실과 정부의 해명에도 논란은 잦아들지 않았고 총선을 20여일 앞두고 당정 갈등으로까지 확산하자 오는 25일 방산협력 주요국 공관장 회의 참석을 이유로 자진 귀국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사가 당장 귀국하더라도 공수처가 수사의 속도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종섭 대사는 귀국 후 관련 일정이 끝나 호주로 돌아가기 전까지 국내에 머물면서 공수처를 상대로 조속한 조사를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9일에도 언제든 자신이 출석해서 조사에 응할 것이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면서 변호인을 통해 조사 기일을 빨리 지정해달라는 촉구서를 공수처에 제출하기도 했는데요. 이 대사는 국방부 장관으로 일하던 지난해 7월 최상병 사망 사건 관련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출국 직전인 지난 7일 공수처에 자진 출석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조사는 4시간가량에 그쳤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공수처가 당장 이 대사를 소환 조사할 수 없는 입장이란 겁니다. 압수수색한 자료 분석도 다 마치지 않았고 아직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 등 실무자 조사조차 본격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대사의 입국에 대해서도 공수처는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만 밝혔습니다. 이종섭 대사 임명과 출국 과정에서 이미 많은 논란이 불거진 만큼 빠른 수습을 위해 귀국한다는 방침이지만 사태가 진정 국면에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항명한 혐의를 받는 박정훈 대령의 세 번째 공판이 오늘 중앙군사지역법원에서 열립니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이종섭 호주 대사가 논란 속에 조기 귀국 의사를 밝힌 가운데 박 대령이 윗선의 외압 의혹 등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열리는 공판에는 김화동 해병대 비서실장과 이윤세 해병대 공보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해서 법정 증언할 예정입니다. 박 대령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자체 조사 보고서를 경찰에 넘겨 상급자의 지시를 어긴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네, 이어서 의대 증원 소식입니다. 정부가 2,000명 늘어난 의과대학 정원을 대학별로 배분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27년 만에 의대 증원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비수도권 국립의대 정원은 200명으로 늘었는데요. 서울권 의대보다 규모가 더 커진 겁니다. 김병정 기자입니다. 올해 입시부터 늘어나는 의대 정원 2,000명은 정부가 그동안 밝혀온 대로 비수도권에 집중 배치됐습니다. 서울엔 1명도 추가되지 않았고 경기 인천엔 361명이 늘었습니다. 비수도권은 무려 82%인 1,639명이 추가돼 3,600여 명 규모가 됐습니다. 특히 비수도권 국립의대 7곳은 200명으로 늘어 대형 의대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정원 135명인 서울의대보다 훨씬 규모가 커진 겁니다. 원래 50명 미만이던 17개 소규모 의대도 적게는 2배가량 정원이 늘었고 많게는 3배에서 4배까지 증가해 미니 의대의 탈을 완전히 벗게 됐습니다. 정부는 늘어난 정원을 비수도권에 집중시킨 것은 지역 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습니다. 지역 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늘어나는 2,000명의 정원을 비수도권 의대와 소규모 의대, 지역 거점 병원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 의대에 집중 배정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방 국립의대 병원 역시 지원을 늘려
서울의 빅5 병원 수준으로 키우겠다는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의대 정원이 증가한 것은 지난 1998년 이후 27년 만입니다. 전공의 이탈과 의대 교수 사직 등 의료계가 여전히 반발하고 있지만 공식 발표가 난 이상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사안이 됐습니다. 의대 정원이 확정되면서 각 대학은 올해 신입생 모집을 위한 후속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이번 의대 증원 배분의 핵심은 예고했던 대로 지역의대 우선이었습니다. 지역 의료를 살리겠다는 취지지만 당장 크게 늘어난 학생을 제대로 가르칠 교육 여건과 수련병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2025학년도부터 늘어나는 의대 정원 2,000명 가운데 82%에 이르는 1,600여 명은 비수도권에 쏠렸습니다. 지역 거점 국립대 7곳의 의대 정원을 각각 200명으로 늘리는 등 지역 의료를 살리겠다는 취지입니다. 비수도권 대학들의 경우 늘어난 의대 정원을 지역의 인재를 선발하는 지역 인재 전형을 적극 활용해 지역의 정주 여건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정부는 비수도권 의대 정원을 2~3배 늘리는 대신 신입생의 60% 이상을 지역 인재 전형으로 선발하도록 권고할 방침입니다. 따라서 지역 인재 선발 규모는 기존의 1,000명대에서 2,000명대로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입니다. 문제는 급증한 학생들을 가르칠 교수진과 시설을 짧은 시간에 제대로 갖출 수 있느냐는 겁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 따르면 현재 의대 정원이 50명 미만인 미니의대의 평균 임상의학 교수 수는 162.7명으로 일반 의과대학의 60% 수준입니다. 미니의대 정원이 2배 이상 늘면 교수 수도 그만큼 늘어야 의학교육의 질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평가원의 분석입니다. 교육 기본 시설이나 지원 시설, 그다음에 교수 인력이 필요하고 과연 이런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막대한 늘어난 인원들을 수용할 만한 그런 준비를 갖출 수가 있느냐를 그냥 우려를 하는 겁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수련병원도 문제입니다. 비수도권에 있는 수련병원 인프라를 수도권 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역 인재 전형으로 선발된 의대생들이 졸업 후에도 지역에 남아 필수 의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별도의 유인책이 필요할 거란 지적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확정하면서 각 대학은 신입생 모집을 위한 후속 절차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각 대학은 이사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서 학칙과 시행 계획을 개정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승인을 받아 5월쯤 2025학년도 입학 전형 기본 사항을 변경할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어젯밤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의사단체가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어젯밤 8시부터 2시간 동안 온라인 회의를 진행하고 전국의대 교수의 사직서 제출 시기 등을 논의했습니다. 전공의와 의대생 측은 각각 현 상황을 설명하고 학생들의 휴학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의대 교수들은 이르면 오늘 사직 결의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배정으로 의정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경찰에 출석한 의협 비대위 간부는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경찰 조사에 의협 비대위는 고발로 맞서면서 출구 없는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집행부 2명이 같은 날 다시 소환됐습니다. 기자들 앞에선 주수 언론홍보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은 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오늘부로 대한민국 14만 의사들은 의지를 모아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불가역적인 정책을 군사 정권처럼 밀어붙이지만 이제 불가역적으로 되돌릴 수 없는 건 한국의 필수 의료입니다. 두 사람이 경찰 조사를 받은 건 각각 2번째와 4번째입니다. 정부에 고발당한 나머지 3명도 모두 경찰에 나와 한 차례 이상씩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이 신속한 수사를 예고했지만 강압수사 등을 이유로 조사를 거부하면서 수사가 길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공의 지침글이 올라왔던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는
대학병원 교수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전공의 일부가 복귀했다고 추정되는 대학들인데 교수들이 회유했다면서 기억하겠다는 경고까지 남겼습니다. 앞서 공보위 리스트에 대해 수사해달라고 요청한 정부는 이번 교수 저격글에 대해서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의사들도 고발로 맞서고 있습니다. 정부 고발로 경찰에 조사받는 5명 가운데 1명인 임현택 회장은 사직서 수리를 해주지 않아 권리 행사가 방해됐다면서 복지부 장차관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이는 피고발인들이 헌법과 법률 그리고 자유로운 계약에 따라 보장된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입니다. 의협 전현직 간부 소환 조사가 연일 잇따르는 등 경찰의 전방위 수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의사 반발도 사그라질 기미가 없는 상황. 양보 없는 대치에 갈등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정부가 의대별 정원 배정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의사단체가 반차 휴진 집회를 이어가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경기도 의사회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진행한 집회에서 정부가 의대 증원 포퓰리즘 정책에 이어서 의대별 정원 배정까지 발표하면서 파국을 예고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경기도 의사회 소속 의사들은 수요일 오후마다 병원 문을 닫고 집회에 나서는 반차 휴진 집회를 19주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는 2분기에 적용될 전기요금이 현 수준에서 동결될 전망입니다. 한국전력은 오늘 2분기에 적용될 연료비 조정 단가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최근 생활물가의 가파른 상승으로 올해 상반기 공공요금을 동결하겠다는 기조가 뚜렷해 전력당국은 연료비 조정 단가 외에 나머지 전기요금 항목도 인상 없이 유지할 방침입니다. 네, 요즘 마트 가면 과일값이 너무 비싸다 이런 얘기 많이 전해드렸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과와 배 소매 가격이 정부 할인 지원으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과일 가격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체감하기는 쉽지 않다고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정부는 체리와 키위 같은 수입 과일에 추가로 할당 관세를 적용하는 등 과일 물가를 잡는 데 총력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할인 지원으로 사과값은 처음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사과 10개 기준 소매 가격은 12% 가까이 떨어져 하락세로 돌아선 이후 큰 변화는 없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비싼 데다 대체 과일인 참외와 딸기 가격도 만만치 않아 소비자들이 체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할인 그거에 대해서 아직 저희가 체감적으로 느끼기에는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정부는 수입 과일 품목을 확대하고 지원 규모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우선 다음 달까지 사과를 대체할 만한 바나나와 오렌지 1,800톤을 직수입해 20% 낮은 가격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직수입 품목도 바나나, 오렌지, 파인애플 등 5종류에서 자몽, 키위, 망고스틴, 두리안 등 11가지로 늘립니다. 특히 관세 인하 품목에 체리와 키위, 망고스틴을 추가하고 물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런 지원에 힘입어 수입 과일 판매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마다 2자릿수 증가세를 보이는데 특히 오렌지 매출은 200에서 300% 급등했고 바나나 매출도 30%가량 늘었습니다. 3월 20일부터 3월 22일까지 전국 51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마트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이용하시는 분들도 할인 지원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도록 정부는 또 사과와 배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물량을 비축하고 계약 재배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과의 경우 계약 재배가 전체의 8%가량인데 2자릿수로 확대해 시장 물량이 부족할 때 출하해 가격 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선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또다시 금리를 동결하면서 예정대로 올해 3차례 금리 인하를 단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미국 경제 전망도 상향 조정하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중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예상대로 금리를 또 동결했습니다. 지난해 7월 이후 5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5.25에서 5.5%로 유지했습니다.
올해 금리 인하는 지난 연말에 예고한 대로 3차례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 2월 물가 지표가 예상치를 웃돌면서 인하 횟수를 2번으로 줄일 거란 관측도 나왔지만 기조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큰 그림을 보면 물가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And I think they haven't really changed the overall story, which is that of inflation moving down gradually on a sometimes bumpy road toward 2%. 반면 내년 금리 인하는 애초 4차례에서 3차례로 줄였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 예상치를 상향 조정하면서 물가 전망도 높여 잡았기 때문입니다. 파월 의장은 2% 물가 목표까지 울퉁불퉁한 험로가 예상된다며 금리 인하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도 끝까지 말을 아꼈습니다. If the economy evolves broadly as expected, it will likely be appropriate to begin dialing back policy restraint at some point this year. 뉴욕 증시는 연준의 금리 발표 직후부터 수직으로 상승해 3대 지수 모두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3대 지수가 같은 날 종가 기준으로 최고를 찍은 건 2년 4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시장은 금리 인하 횟수보다 미국 경제에 대한 연준의 자신감에 더 주목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쉰 것으로 분석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일본 야마구치 현 앞바다에서 우리나라 수송선이 전복돼 현재까지 한국인 1명을 포함해 8명이 숨졌습니다. 사고 선박 회사 측은 직원을 일본 현지로 급파해 상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거센 바람이 부는 가운데 배가 뒤집힌 채 바닥을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해상보안청의 헬기와 순시선은 선박 주변을 돌며 수색에 한창입니다. 일본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시 무스레 섬 앞바다에서 한국 수송선이 배가 기울고 있다는 구조 요청 신고를 한 건 오전 7시쯤. 당시 해역에는 폭풍 경보와 파랑주의보가 발령됐고 이 때문에 수송선은 닻을 내려 정박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조 요청을 받은 해상보안청은 헬기와 순시선을 급파해 9명을 먼저 찾았지만 한국인 1명을 포함해 8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선박에는 한국인 2명, 인도네시아인 8명, 중국인 1명 등 모두 11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현재 2명은 실종 상태인데 실종자에 또 다른 한국인 1명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탑승한 한국인 2명은 선장과 기관장으로 모두 60대 후반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가 난 선박회사 측은 구조 상황과 사고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직원 1명을 일본에 급파했고 가족들에게 사고 상황을 알렸습니다. 회사 측은 현재 상황을 파악 중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며 구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정부는 선박 전복 사고와 관련해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가동했습니다.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사고 해역 수색 구조부터 선원 가족 지원에 이르기까지 재반 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조하고 현지 공관도 상시 협조 체계를 유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서울역 인근의 쪽방 건물에서 불이 나 주민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곳곳에서는 산불도 잇따랐습니다. 이미아진 기자입니다. 살림살이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벽과 천장은 시꺼멓게 그을렸습니다. 서울역 인근 5층짜리 건물 3층 쪽방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오후 5시 20분쯤. 불이 시작된 곳에 살던 50대 남성이 숨졌고 옆방에 거주하던 70대 남성은 3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불은 4층까지 옮겨부터 1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주민 15명은 서울시에서 마련한 임시 숙소로 대피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숨진 남성이 살던 방 안 가스버너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구급차가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어젯밤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서하남 나들목 구리 방면을 달리던 승용차와 사설 구급차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구급차가 전도되고 두 차량이 타고 있던 동승자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구급차 안에 환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 운전자의 진술이 엇갈려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봄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불도 잇따랐습니다. 전남 해남에서는 야산의 불이 나 산림 1헥타르를 태우고 1시간 반 만에 진화됐습니다.
비슷한 시각 대전 동구 야산에서도 불이 나 인근 주민과 등산객들에게 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예,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 주 호주 대사와 관련해 이종섭 대사가 잠시 뒤인 9시 50분에 항공편으로 호주에서 인천공항으로 도착할 예정이다. 이렇게 외교부가 밝혔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고 있는 이종섭 주 호주 대사 출국한 지 11일 만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건데요. 그래서 공수처에 수사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환 조사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언제 입국할 것이냐 이 부분이 초미의 관심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취재진이 인천공항에 나와 있었는데 정확하게 도착하는 시간을 알 수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외교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잠시 후인 9시 50분에 항공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라는 속보 들어왔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황상무 수석의 사퇴에 이어서 이종섭 주 호주 대사의 귀국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당정 사이 갈등은 해소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 위원장은 다 해결됐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들어보시죠. 여러분, 최근에 있었던 여러분들이 실망하셨던 분들이 많으셨던 황상무 수석 문제라든가 이종섭 대사 문제, 저희가 결국 오늘 다 해결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선을 20일 남겨놓고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폭주하는 이재명 사당과 통진당 종북 세력의 이 나라의 주도를 차지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내홍은 이어졌습니다. 비례대표 공천을 둘러싼 갈등은 오히려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앞서 호남 지역 인사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문제를 제기했던 친윤계 이철규 당 인재영입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거듭 비례대표 공천 과정을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비례대표 공천은 그 진행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왜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이, 공관위원장이 국민의 미래에 공천에 관여하느냐, 월권이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한동훈 위원장도, 장동혁 사무총장도 모두가 다 월권이고 모두가 잘못된 겁니다. 결국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 미래는 비례대표 후보 순번을 조정했습니다. 공천 과정에서 호남과 당직자가 소외됐다는 친윤계 일부의 요구를 고려했다는 해석이 나오는데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은 여전하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박광렬 기자 리포트 보고 오시죠. 후보자 등록 개시 하루 전 늦은 밤까지 고심을 이어간 국민의 미래 공관위가 4월 총선에 출마할 비례대표 후보 순번을 재조정했습니다. 최초 명단엔 빠져 있었던 조배숙 전 전북도당 위원장을 13번에 배치했고 대신 친윤계 일부로부터 문제가 제기된 강세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21번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공석이 된 17번엔 당직자 출신 이다리 전 경상북도 경제부지사가 들어가는 등 모두 13명의 순번이 조정됐습니다. 호남 홀대론과 당직자 소외 비판을 일부 수용한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비대위원 2명 당선권 배치가 그대로 유지됐고 스스로 사퇴했다고는 하지만 윤 대통령의 측근 주기한 전 위원장이 끝내 배제되는 등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존재감을 키워가는 조국 혁신당이 신경 쓰이는 분위기입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합동회의를 열었는데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우리가 진짜 한편이라며 민주당의 위성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확실한 일당이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우리 더불어민주연합이 손을 잡고 하나가 될 때 집권당의 횡포를 확실하게 견제하고 실정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국민이 승리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은 국민만 보고 손 꼭 잡고 함께 가겠습니다.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더불어민주연합에 모두 몰아달라는 몰빵론도 부각하고 있죠. 들어보시죠. 더불어 가면 승리할 것이고 더불어를 선택하면 행복이 3배, 10배, 100배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연합, 더불어민주당의 쌍둥이입니다. 더불어 몰빵으로 저희 꼭 이번 선거 승리하게 도와주실 거죠? 또 민주당 지도부는 조국혁신당 명예당원이란 발언을 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게 경고 조치를 하는 등 내부 단속에 나섰습니다. 이런 민주당의 분위기에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비패론으로 응수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김대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뷔페에서 취향에 맞는 음식을 선택하듯 후보자 선택 역시 국민 판단에 맡겨둘 문제라고 응수한 겁니다. 다만 민주당과 협력할 건 할 거라며 확실한 각을 세우진 않았습니다. 애초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이란 뜻의 지민비조 구호를 내걸었던 조국혁신당은 최근엔 순서를 바꾼 비조지민을 내세우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 이틀 동안 22대 총선 후보자 등록이 진행됩니다. 각 정당 사이 대진표가 공식 확정되는 건데요. 주요 격전지를 사이에 둔 이른바 벨트 싸움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부터 총선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여야의 공천 대결은 막을 내렸습니다. 각 정당 후보자가 공천장과 기탁금 1,500만 원 등을 내고 등록을 마치면 선수 교체는 불가능합니다. 국민의힘이 254곳 모든 지역구를 공천하고 더불어민주당은 TK 일부와 진보당 단일화 지역을 빼고 246곳 후보를 내며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이로써 공관위는 16년 만에 254개 지역구 전체 후보자 공천을 완료했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시스템 혁신 공천에 의해 선택된 후보자들을 중심으로 오는 4월 10일 총선에서 윤석열 검찰 정권을 심판하고 최대 격전지 가운데 하나는 한강벨트입니다. 서울에서 한강을 끼고 있는 10여 개 스윙보터 지역구인데 가장 빨리 결정된 고민정 대 오신환 후보의 광진을이나 막바지에 결정된 박성준 대 이혜훈 후보의 중성동을처럼 양당이 후보 선정에 고심을 거듭한 곳들입니다. 또 다른 벨트는 부산 김해 양산을 끼고 흐르는 낙동강입니다. 영남권임에도 부산 북갑 전재수, 경남 양산을 김두관 등 진보 진영 현역 5명이 자리를 지키는 데 맞서 여당은 부산 북갑의 5선 서병수, 경남 양산을의 3선 김태호 등 지역구를 바꿔가며 중량감 있는 인사들을 투입했습니다. 선거에 임하는 민주당의 전략은 전통적인 정권 심판론입니다. 사실상 탄핵까지 거론하며 공세에 열을 올립니다. 혼내고 문책하고 그래도 안 되면 다시 쓰지 말아야죠. 다시 쓰지 말 뿐만 아니라 도저히 못 견디겠으면 중도 해지해야죠. 여당은 이에 맞서 국회 독재 심판론을 꺼내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물론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등의 사법 리스크도 부각하며 지지를 호소합니다. 이재명의 민주당, 조국, 통진당의 후예들이 뭉친 후진 세력들의 범죄 세력의 연대가 다음 국회까지 장악해서 난장판을 펼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각 당의 철학을 보여주는 비례 1번 명단도 정해졌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여성 장애인 전문가를 내세웠고 3지대 정당들도 당의 정체성을 보여주기 위한 인사들을 간판으로 결정했습니다. 마이크나 확성장치를 사용한 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됩니다. 본선행을 확정지은 후보들의 열띤 레이스도 점차 달아오를 전망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총선 관심 지역을 살펴보는 격전지를 가다 오늘은 전북 전주 을입니다. 이른바 반윤 검사와 현역 국회의원 2명이 치열한 3파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전북 전주 을입니다. 도청, 경찰청 같은 관공서와 중심 상권이 몰린 신도심이자 전주의 번화가입니다. 옛 대한방직 공장터나 종합경기장 터 같은 대규모 미개발지가 있어 개발을 둘러싼 유권자들의 관심이 큰 지역구입니다. 민주당 경선이 곧 결선이라던 호남의 선거 공식이 이곳 전주을에서만큼은 어느새부터 잘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선거에서는 진보당이 승리를 거뒀고 보수 후보가 당선된 적도 있습니다. 텃밭 탈환이 시급한 민주당은 이른바 반윤 검사로 이름을 알린 검사장 출신 이성윤 후보를 필승 카드로 내려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 후보는 당 경선에서 지역 토박이 후보들을 제치고 공천장을 차지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과 검찰개혁 완수를 앞세웠는데 지역 이해도가 낮고 지역구 기반이 약하다는 인식을 극복해야 합니다. 저는 어느 분도 저의 견제가 될 수 없다고 보고요. 오직 시민과 또 윤석열 정권 심판을 향해서 용맹 경진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당내 관록의 호남 전문가 재선 의원 정운천 후보를 전진 배치했습니다. 우리 청년들, 야, 화이팅! 정 후보는 싸울 사람이 아니라 일할 사람을 뽑아야 하는 선거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2012년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새누리당 전주을 후보로 출마해 민주당, 국민의당과의 3파전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지만 이번에도 정권 심판론을 이겨내야 합니다. 이번 선거는 일 잘하는 일꾼이냐 아니면 싸움판 벌이는 싸움꾼이냐를 선택하는 그러한 정치, 그러한 선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후보의 도전장을 받은 터줏대감, 전주을 현역 국회의원은 진보당 강성희 후보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몇 번 받았어요. 아, 그래요? 예. 강 후보는 민주당이 빠진 지난해 재선거에서 39% 득표율을 올려 진보당 소속으로 처음 원내에 진입하는 기적을 썼습니다. 전북자치도 출범식 강제 퇴장 사건으로 인지도가 더 올라갔지만 이성윤 민주당 후보와 색이 겹쳐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평가입니다. 민주당과 진보당 강성희와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에 맞서서 싸우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텃밭 재탈환이냐 아니면 국민의힘 또는 진보당의 사실상 호남 유일 교두보 확보냐. 이 치열한 3파전 속에 자유통일당 오삼예, 자유민주당 전기엽, 무소속 김광종 후보도 예비 후보로 등록하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지방 소멸은 이제 우려가 아닌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수도권 집중과 저출생 여파로 인한 지역 소멸 우려는 22대 국회가 풀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전국 시군구 가운데 절반 이상이 사라질 위험에 처했다는 경고 등이 켜진 상황에서 여야도 경쟁적으로 지역 공약을 내걸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지방 거점 국립대학 9곳에 집중 투자해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7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수도권으로 젊은이들이 몰리는 일극화 현상을 해소하고 지역 균형 발전의 토대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제는 국토 불균형 발전 정책을 시행해야 될 상황이 됐다라고 합니다. 지방에 대해서 과하다 싶을 만큼의 불균형 집중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것일 겁니다.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묶어 특별지자체를 만들고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도울 광역행정청을 설치하는 등 지역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의료, 교통격차 해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역의대 신설, 지역 공공병원 육성과 함께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대구 경북 신공항철도 등 교통망 확충을 공약했습니다. 인력난에 허덕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보관도 내놨습니다. 외국 인력의 지역 정착을 돕는 전담 체계를 구축하고 전국 각지에 조성된 기회발전특구로 옮겨가는 중소기업엔 상속세를 면제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 인구 위기에 빠진 결국은 이 지역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산업의 문제입니다. 결국 여기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 돈벌이가 돼야 됩니다. 결국은 산업단지의 활성화 제대로 추진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녹색정의당은 지자체의 금고 역할을 하는 지역 공공은행 설립과 지방대 무상교육을 제시했고 새로운 미래는 대통령실과 국회 세종시 이전 조기 완성과 전국민 온라인 무상교육을, 개혁신당은 지방주택 보유규제 완화로 지방 부동산 시장 숨통을 틔우겠다고 공언하는 등 제3지대도 저마다 지역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정치권이 앞다퉈 지역소멸 해법을 내놓는 게 의미가 없진 않지만 선심성 공약 남발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해주겠다고 하는 산타클로스 역할들만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개발 공약이 굉장히 남발되고 있고요. 지금 제시가 되고 있는 지역 개발 공약들이 대부분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은 오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재정 계획을 제시하고 있는지 또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를 주안점으로 두고 유권자가 공약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YTN 뉴스라이더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동 성폭행 공범 조두순, 부부싸움을 한 뒤에 밤늦게 집 밖을 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밤 9시가 넘으면 문 밖으로는 얼씬도 하지 마라. 이게 법원의 명령이었습니다. 법이 얼마나 우스우면 사방팔방이 감시의 눈길이라는데 이게 얼마나 가짜면 무단으로 외출했겠습니까? 그러면서 뻔뻔하게도 법정에서 하는 말이 나는 벌금 낼 돈이 없다. 스스로 벌금형을 받을 거라고 예상하고 벌금 낼 돈이 없다면서 선처해달라 판사에게 이렇게 형량 협상을 시도한 겁니다. 벌금형이 웬 말입니까?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칫국부터 마신 거죠. 판사는 벌금의 실효성이 없다. 조두순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고 꾸짖으면서 징역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얼마나 반성이 없는 태도였냐면요. 재판장이 주문하는 중간중간 말을 가로채며 판사님이 예쁘게 말씀하시는데 안 들린다. 초소해 간 거다. 초소해 간 게 잘못이냐. 이렇게 항의했다고 합니다. 윤웅선 기자입니다. 출입문 양쪽으로 경찰 10여 명이 일렬로 서 있습니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재판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자칫 벌어질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조두순이 법정 구속되면서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일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조두순은 지난해 말 밤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를 어기고 40여 분 동안 집 밖을 돌아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법원은 조두순이 전자장치를 부착해 야간 외출 제한을 위반하면 안 된다는 걸 잘 알면서도 이를 어겼다고 판단했습니다. 거의 애들은 안 내보내요. 여기서는 내보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동네 분위기만 흐려지고 그런 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조두순 거주지 코앞에서 경찰이 24시간 지키고 있는데도 40분가량 행적을 놓치고 있다가 조두순이 스스로 초소를 찾아간 뒤에야 무단 외출이 발각됐다는 사실에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 초보가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양반이 그렇게 손쉽게 나와서 돌아다닌다는 건 국민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캄캄한 시골길을 달리는 차, 남의 차를 훔쳐 타고 도주한 사람을 쫓는 상황입니다. 경찰과 40km가 넘는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순찰차 블랙박스에 담긴 추격전, 영상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SUV 한 대가 인적이 드문 시골길을 빠르게 달리고 있습니다. 뒤따르는 경찰이 사이렌과 비상등을 켜고 멈추라고 지시하지만 오히려 속도를 더 높입니다. 흙먼지도 피어오르네요. 길이 하나밖에 없는데 맞은편에서 차라도 오면 어찌할지 정말 아찔합니다. 어둠 속에서 사람이라도 나타난다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이렇게 경찰관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주택가 담벼락 앞에서 잠시 속도를 줄인 틈을 놓치지 않고 차를 들이받아서 멈춰서는 거죠. 차를 버리고 도망치던 40대 남성 A씨는 3단봉까지 꺼내든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북 포항에서 차를 훔친 남성은 약 80km 떨어진 청송에서 발견됐습니다. 이때 경찰과의 추격전이 시작된 거죠. 추격은 안동까지 40km나 이어졌습니다.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제대로 진술하지도 않았대요. 술을 마셨다고는 하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는 음주운전 기준보다 낮았습니다. 경찰은 남성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반인 반수도 아니고 한 지붕 두 가족도 아니고 그렇다고 솔로몬의 선택을 하라고 할 수도 없는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건 맞는데요. 반은 서울 노원구민, 이 반은 경기도 의정부 시민이라고 합니다. 행정구역상 개천이 경계가 됐기 때문인데 불편한 게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학교 배정도 다르고요. 전학도 어렵고요. 택시를 타도 할증 요금을 내라고 한다거나 음식 배달도 어렵습니다. 같은 아파트지만 행정구역 하나 달라서요. 좋아요. 이게 다 양보한다고 해도 누군가 갑자기 쓰러지면 구급차는 어느 행정구역 안에 있는 병원으로 가야 합니까? 또 불이 나면 어느 관할에서 출동해야 되는 걸까요? 주민 불편을 알면서도 행정구역을 바꾸지 못하는 이유,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안동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노원구와 경기 의정부시 경계에 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행정구역상 개천을 경계로 1, 2단지는 경기 의정부시, 3, 4단지는 서울 노원구에 속합니다. 경기도민인 1, 2단지 주민들은 병원이나 마트 등 편의시설은 물론 지하철과 같은 교통시설이 더 가까운 노원구에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10분 정도를 나가서 수락산역 쪽이나 도봉산역 쪽은 가야 의정부 쪽으로 나갈 일은 아예 없다고. 재작년 가을 80대 유모 씨가 노인정에서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을 당시 구급차는 30분이 걸려서야 도착했습니다. 1.7km 거리에 노원 소방서가 있지만 4.5km 떨어진 의정부 소방서에서 출동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에야 노원과 의정부 소방서가 공동 대응하는 것으로 바뀌었지만 주민들은 1분 1초가 아깝다고 입을 모읍니다. 소방서끼리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 반은 아니니까 의정부 소방서 연락해가지고 의정부에서 하면 때가 벌써 늦잖아요. 더구나 서울 노원구에 있는 도봉 운전면허 시험장이 최근 2단지 바로 옆으로 이전을 추진하면서 주민들 불만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의정부시와 노원구가 면허 시험장 이전과 함께 1, 2단지 행정구역을 노원구로 이전하는 MOU를 체결했다가 의정부시장이 바뀌며 백지화됐는데 결국 행정구역 이전은 쏙 빠지고 면허 시험장만 옮기는 꼴이 됐기 때문입니다. 공기 같은 것도 되게 안 좋아질 것이고 교통량도 많아지고 그런 것 때문에 또 위험하기도 하고. 이에 대해 의정부시는 인구 유출과 세수 문제가 걸려 있다 보니 행정구역 조정은 사실상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테라 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영 씨가 이번 주말쯤 우리나라로 송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와 재판 모두 우리나라에서 받게 된 겁니다. 몬테네그로 재판부의 사법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최종 결정 한국행이 됐습니다. 권도영 씨의 법률 대리인이 항소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만족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미국으로 가면 최대 형량이 100년 이상도 가능했지만 한국에서는 고작해야 40년이 최대였던 상황. 만족한다는 이 표현을 테라 루나 폭락 사태 피해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류재복 기자입니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권도영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고등법원의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고등법원은 지난 7일 한국 정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미국보다 빨랐다는 이유로 권 씨를 우리나라에 인도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테라폼 랩스 공동 창업자인 권도영 씨는 지난 2022년 4월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가 터지기 직전 잠적했습니다. 여러 나라를 떠돌던 권 씨는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 공항에서 가짜 여권을 이용해 UAE로 가려다 체포됐습니다.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곧 우리 정부의 권 씨 송환을 공식 통보하고 구체적인 신병 인도 일정과 절차를 협의할 예정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경제사범 처벌이 강력한 미국을 피해 한국 송환을 원했던 권도영 씨의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매주 목요일 주요 사건 사고를 범죄학의 관점으로 해석합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먼저 경기도 김포에 있는 아파트로 가보겠습니다. 70대 남성이 경비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했었는데 이 남성의 행적을 추적하다 보니까 집 안에서 시신이 발견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개요를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게 이제 그 가해자 연령을 고려했을 때 가장 그 전형적인 그 노인 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제 지난 18일 아침 7시 20분에 예. 75세 남성 하 씨가 이제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김포 운양동 소재 아파트 1층 경비실에서 경비원을 흉기로 찌르고 자기 차량으로 그 도주를 했다가
6시간 만에 고양시 모텔에서 검거됐는데요. 예. 이 경찰은 이 하 씨를 추적을 하는 그 과정에서 그 거주지를 수색을 해 보니까 이 하 씨 집 거실에서 예. 흉기에 여러 차례 찔려서 살해된 전 부인 60대 여성의 시신을 범행 당일 낮 12시에 발견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조사 결과 이제 이 60대 전체 같은 경우는 이미 전날인 17일 오전 10시 50분에 살해가 된 상태에서 방치된 것으로 이제 밝혀졌는데요. 예. 이 두 사람은 이혼을 하고 그런 상태이긴 했지만 둘이 같이 동거를 했고 이혼했는데 한 집에 같이 네, 살았다고요? 그렇습니다. 그건 좀 뭐 이 정상적이진 않은데 예. 같이 동거를 했고 자녀들하고는 같이 살고 있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하 씨는 이제 말다툼을 하다가 전처를 우발적으로 살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경찰은 전처를 살해한 그 이유에 대해서 너무 개인적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언급을 갖다가 이제 하기가 좀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으로 봐서는 예. 범행 동기는 경찰 수사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전처는 이 남성이 붙잡히기 전날에 살해를 당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죠. 예. 이 남성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구속 전에 피의자 신문을 하잖아요. 여기 영장실질심사에는 나타나지 않았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 경찰은 이 하 씨를 경비원 그 살인 미수 혐의로 이제 긴급 체포했다가 예. 그리고 이제 이어 나타난 그 전처 살인 혐의로 추가 적용해가지고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는데요. 이 원래 이제 그 인천지법 그리고 부천지원에서 열릴 그 영장실질심사에 이 하 씨가 처음엔 나오겠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다가 마음을 바꿔서 결국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는 서류 심사를 통해서 도주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영장을 발부를 했고 현재 이제 구속된 상태입니다. 예. 지금 교수님 옆으로 나가고 있는 자료화면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게 아니라 이제 붙잡혔을 때 모텔에 있다가 붙잡혀서 경찰에 압송될 때의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때 태도가 좀 논란이 됐습니다. 취재진을 향해서 반말을 하기도 했는데 이 태도는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상황 보고 오겠습니다. 저희가 예. 준비했거든요.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경비원에게는 왜 흉기 휘둘렀습니까? 할 말 없으신가요? 왜 살해하신 겁니까? 전처와 다툼이 있었나요? 예, 이제 뭐 연령으로만 보면 그 75세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그 아들뻘이잖아요. 반말을 다른 데 가서 알아봐라라는 말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 태도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물론 뭐 연령차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예. 본인이 이제 엄청난 그 범죄를 저지른 그 상황에서 예. 언론을 상대로 해서 굉장히 퉁명스럽게 반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그 이례적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저런 행동이 뭐 본인의 어떤 성격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자신의 어떤 범행에 대해서 자기는 크게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어떤 확신을 하는 모습들이 보인다는 거죠. 두 사람에게 흉기를 휘둘렀는데도요. 예, 그렇습니다. 전 부인을 살해한 뒤에 집에 그대로 둔 채로 외박한 것도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운데 다시 돌아와서 경비원에게 또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경비원에게는 흉기를 왜 휘두른 건가요? 이거는 이제 자신이 계획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 하 씨가. 경비원에게 이제 경비원을 해할 생각을 갖고 있었다. 네, 평소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불만이 많았었는데 그것에 예. 대해서 시정을 하라라고 얘기했는데 시정되는 것이 안 보여서 자기는 범행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아내를 살해하고 난 그 다음 날 미리 준비한 흉기를 가지고 경비실로 직접 찾아갔는데 경비원의 진술에 의하면 아침에 있는데 갑자기 내려와 가지고 차를 마시면서 서로가 뭐 무슨 운동하느냐 이렇게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데 갑자기 흉기를 가지고 공격을 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경비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이분도 한 6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데요. 예.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거기서 이제 막는 그 과정에서 이제 얼굴의 턱 부위와 손 부분이 이제 그 부상을 입었는데 119로 실려갔는데 지금 뭐 생명에는 다행히 지장이 없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하 씨 같은 경우는 불만이 있어서 시정이 안 돼서 공격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이 경비원 같은 경우는 왜 자신이 공격을 당했는지 전혀 납득을 갖다가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하니까 이 두 사람의 진술이 상당히 엇갈리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은 둘 중에 한 명은 진실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경비원의 진술에 따르면 뭐 말다툼이 있어서 뭐 그렇게 흉기에 상처를 당한 게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공격을 공격을 당했다. 상황이시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군요. 그런데 경비원을 향해서는 계획적인 범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본인이 자백을 했습니다만, 전 부인을 살인한 데에 대해서는 우발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발적인 게 맞았던 걸까요? 왜냐하면 이게 우발적이면 바로 이제 두려우니까 신고도 본인이 뭐 자수를 한다거나 이럴 수도 있는데 도망갔잖아요. 그게 이제 상식이죠. 예. 지금 이제 이 하씨 같은 경우는 자백을 통해서 자기 아내를 살해한 것은 우발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진술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아까 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경찰에서는 전처 살해 이유가 너무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언급하기가 곤란하다. 그러니까 뭔가 이것도 말이 안 맞죠. 그러게요.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발적이라고 하는 이분의 그 어떤 진술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예, 신고를 하지 않고 예. 그 시신을 그대로 방치했다. 그리고 또 다음 날 바로 또 다른 사람을 공격했다. 이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다음 날 아침에 7시 20분에 이 경비원을 공격을 했는데, 추정컨대 아마 교대 시간 이후로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경비원을 불시에 뭐 그 상황에서 그 시간에 찾아가서 공격한 것은 예.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상황에서 궁금한 의혹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진술 신빙성에 상당히 의심이 되는 상황이어서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여쭐게요. 혹시 전 부인 살해와 경비원을 해치려고 시도했던 두 사건이 연관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경찰은 일단 그 뭐 연관성에 없다라고 하는 그 가정하에서 수사를 하고 있긴 있지만, 예. 또 이제 연관성이 있는지도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연관성 조사를 해야 되겠죠. 왜 그러냐 하면 이 너무 이상한 점이 많지 않습니까? 예. 이 가능성을 분석하건대 예를 들어서 뭐 아내를 살해하고 난 뒤에 이렇게 된 바에 차라리 평소에 불만이 있던 사람을 공격하자 이렇게 공격을 했을 수도 있지만, 예. 제가 봤을 때는 그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라고 보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문이 가는 것이 과연 아내를 어떤 그 우발적으로 살해를 했는가 그 여부, 그리고 이제 또 이 하씨라든가 이 그 아내 이 두 사람이 이 아파트에 어느 정도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경비원 이분이 그 피해자가 하는 얘기가 자기는 아내를 전혀 모른다라고 강하게 이제 부인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이것이 과연 사실인지 추가적인 어떤 경찰의 자세한 그 수사, 그리고 그 결과가 이제 발표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붙잡힌 피해자의 경우에는 워낙 그 진술 신빙성이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하나씩 다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집단 성폭행 혐의로 5년형을 선고받았던 가수 정준영 씨, 엊그제 만기 출소했습니다. 이게 시간이 좀 꽤 흘러서요. 만기 출소라는 게 이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데 5년을 다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혐의로 살게 된 거죠? 이 정 씨 같은 경우는 2016년 1월 그리고 3월에 강원도 홍천과 그리고 이제 대구 등지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이제 일단 기소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2015년 말에 연예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그 단톡방에 몰래 촬영한 여성들의 불법 영상물들을 갖다가 전송을 했었고요. 또 이제 2019년에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라고 있었죠. 예. 그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여러 가지 단톡방에서도 성관계 불법 촬영 영상들을 갖다 공유한 혐의로 이제 그 재판에 회부가 됐는데요. 이 재판에서는 이 정 씨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부 그 성폭행 그 혐의에 대해서는 이게 합의된 성관계다라고 주장했고요. 예. 또 이제 성폭행 혐의를 그 뒷받침할 수 있는 단체방의 대화 내용이 위법하게 수집이 됐기 때문에 이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은 예. 재판부에서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징역 6년 그리고 2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데, 결국 2020년 9월에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5년 실형이 선고가 되고 예. 목포 교도소에서 이제 쭉 그 복역을 하다가 지난 19일 날 출소를 했는데, 단 이제 신상 정보 공개라든가 또는 뭐 전자발찌 착용 명령은 받지 않은 그런 상태로 나왔습니다. 그게 의문이더라고요. 이제 사실 정준영 씨의 경우는 그 남녀노소, 그러니까 어린이들도 참 즐겨보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활약을 했었고, 그렇죠. 팬들도 많았고, 네. 그런 연예인이 성범죄를 저질러서 세간에 준 충격이 굉장히 컸거든요. 네. 그래서 성범죄자이기 때문에 출소하면 이제 신상정보 공개 명령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게 없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이제 없어진 이유는 사실 이제 그 여성가족부하고
이제 그 법무부에서 공동으로 제작한 잘 아시는 성범죄 알림이 사이트가 있어요. 예. 거기에 지금 정보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검찰의 보호관찰 처분 요청을 법원에서 기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기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정 씨 같은 경우는 신상 정보 공개라든가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피한 상태고 대신에 이제 포털 사이트에서는 모든 프로필이 삭제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앞서 버닝썬 게이트 말씀해 주셨는데 연루됐던 그 공범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잖아요. 네. 거기에 연루됐던 일부 연예인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던 연예인들이 이제 그 정주영 씨처럼 복역하고 사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이렇게 뭐 공개가 되지 않은 거예요? 사람에 따라 좀 다른데요.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정준영 씨하고 이제 단톡방 멤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실형을 살고 2021년에 출소한 그 가수 최종훈 씨 있습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성범죄 알림이에 등재가 되지 않았고요. 또 이제 집단 성폭행에 가담을 하진 않았지만은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 인물, 뭐 승리라고 하는 가수 아시죠? 예, 빅뱅 출신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매매 알선 상습 도박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복역하고 출소를 했습니다. 예. 그 승리 역시 신상 정보가 등록되지 않았는데 단 한 사람 고영욱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는데요. 그 사람 같은 경우는 미성년자 성폭행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을 살았기 때문에 신상 정보 공개 대상에 해당이 돼서 실제로 이제 이 알림이 사이트에서 거주지, 즉 2018년에서부터 2020년 동안 약 3년 동안 조회하고 전자발찌도 착용을 했었죠. 그렇군요. 그런데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 기준이라는 게 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은가 보죠.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대상이 강간과 추행죄, 그리고 이제 그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그리고 이제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한 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이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라고 하는 것은 사건이라든가 판사 재량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지는 것이 그게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이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그리고 그것이 공개되었을 때 예상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지금 이제 혹시 이제 재판 그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재범 우려성이 이제 없다라고 하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 공개가 되지 않는데요. 실제로 이제 법원이 신상 공개, 정보 공개 고지 명령을 면제를 해버리면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인데요. 현실적으로 이 그 신상 공개 여부라든가 제명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다른 구체적인 기준들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제도에 대해서 좀 현실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맞습니다. 성범죄가 대표적인 사회의 해악 범죄로 꼽히잖아요. 이제 국민의 법검증과도 조금 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우려를 나타내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였습니다. 고심 잘 들었습니다. 네.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섭 주 호주 대사가 잠시 뒤에 귀국할 예정입니다. 이 대사는 당분간 국내에 머물면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신속한 조사를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원 기자가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김태원 기자. 네,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입니다. 네, 이종섭 대사 곧 도착한다고요? 네, 이 대사가 탄 싱가포르발 항공편이 잠시 뒤인 오전 9시 20분쯤 이곳 인천국제공항으로 도착할 예정입니다. 아직 이 국장에 이 대사가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벌써부터 많은 취재진들이 모여 있는데요. 지난 10일 호주 브리즈번으로 출국한 뒤 열 하루 만에 귀국한 것입니다. 귀국 직후 어떤 입장을 밝히게 될지가 관심인데 잠시 뒤 현장에서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대사는 앞서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다가 호주 대사로 임명돼 지난 10일 출국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출국 금지 상태였지만 대사 임명 직후 법무부의 결정으로 출국 금지가 속전속결로 해제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후 민주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수사도피성 출국이라는 비판이 잇따랐는데요. 공수처의 수사 요청이 있을 땐 언제든 귀국할 거라는 대통령실과 정부 해명에도 논란은 잦아들지 않았고 총선을 20여일 앞두고 당정 갈등으로까지 확산하자 오는 25일 방산협력 주요국 공관장회의 참석을 이유로 자진 귀국하기로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 대사가 귀국을 하더라도 공수처 수사가 속도를 내기는 쉽지 않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이 대사는 귀국 후 관련 일정이 끝나 호주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국내에 머물며 공수처의 조속한 조사를 촉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국장에서도 관련 발언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출국 직전인 지난 7일 이 대사가 공수처에 자진 출석했지만 4시간 약식 조사에 그쳐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앞서 이 대사는 지난 19일 언제든 출석해서 조사에 응하겠다며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의 조사 기일을 잡아달라는 촉구서를 내기도 했는데요. 문제는 공수처가 당장 이 대사를 소환 조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압수수색한 자료 분석도 다 마치지 않았고 아직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등 실무자 조사조차 본격화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이 대사의 조기국에 대해서도 공수처는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만 밝혔는데요. 임명과 출국 과정에서 숱한 논란이 불거진 만큼 이 대사는 빠른 수습을 위해 귀국한다지만 사태가 진정 국면에 들지는 미지수입니다.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늘어나는 2,000명의 정원을 비수도권 의대와 소규모 의대, 지역 거점 병원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 의대에 집중 배정하겠습니다. (283명) 75%의 교수님들이 일괄 제출에 동의하였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전국 의과대학의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는 방안을 확정해서 발표했습니다. 증원에 쐐기를 박은 셈인데요. 정부가 일사천리로 대학별 정원 배정까지 마무리하면서 의대 증원은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단체와 교수들은 이번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정사의 평행선을 계속 달리는 상황인데요. 방재승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장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정부가 어제 입학 정원 배분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예, 이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매우 침통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정부에게 저희 입장을, 의료계 입장을 중재자 입장에서 부탁을 드렸는데 정부는 결국 저희 중재자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2,000명 정원을 어제 발표하였습니다. 국가의 정책, 의료 미래 정책을 결정하는 것을 이렇게 단기간에 5일 만에 3번의 회의에서 발표하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봅니다.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의대 증원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이신가요? 그거 먼저 정리를 좀 하고 진행을 해보죠. 네, 아닙니다. 저희 교수들은 의대 증원 자체의 반대가 아니고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치가 나오면 그거는 의대 증원을 해야 되는 수치로 나오면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발표하신 그 2,000명 정원은 어떤 의사들도 받아들일 수 없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네. 그러면 정부가 2,000명 증원안을 내놓고 이걸 이제 의대별로 배분하는 안까지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희가 쐐기를 박았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네. 그러면 이 배분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도 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주목받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서울의 경우에는 1명도 추가되지 않았고요. 경기, 인천에 361명이 늘었습니다. 네. 비수도권은 82%인 1,639명이 추가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배분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얼핏 보면 지방 쪽, 지방의대에 거의 80%를 배정한 것은 정부가 지방의료를 살리려는 좋은 뜻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방 쪽 의대에서 그만큼의 늘어난 의대생을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봅니다. 현장 실무자인 교수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그렇게 늘어난 의대생은 제대로 교육시킬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의과대학 교육이란 것은 그냥 강의실에서 교수가 강의를 잘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환자가 있어야 되고 환자가 교과서입니다. 그리고 시신 기증 등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자재가 필요한데 그게 없이 갑자기 몇 배를 이렇게 늘리면 당장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없고 질이 높은
교육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의사들 수준이 떨어질 거로 예상합니다. 그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지역의 의대 정원을 많이 배분한 측면이 네. 지방 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네. 분석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 자체는 의미는 좋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지방대 의대를 나왔다고 해서 그 의사들이 지방에 남겠습니까? 현재의 의료 구조 시스템대로 그대로 간다면 전부 다 수도권 쪽으로 올라올 겁니다. 지방대 의대를 나온 학생들이 그 지역에 남아서 의료 봉사를 하고 어떤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하려면 어떤 구체적인 그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지방 인구가 소멸하고 있는데 병원을 크게 지어 놓는다고 해서 지방의 의사들이 거기 남을 리가 없지요. 지방의 인구 소멸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의료 시설도 있어야 되지만 잘 갖추어진 능력에 있는 의사들이 거기에 남아서 일을 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갖추어져야 되지. 그냥 지방대 의대만 왕창 늘렸다고 해서 의사들이 절대 지방에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방안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지 그것도 좀 궁금한데요. 지방 의료를 진짜 살리려면 필수 의료, 지방 의료, 공공 의료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부가 이번에 필수 의료 패키지로 내놓은 정책은 알맹이가 없는 허울뿐인 정책, 거의 선언문에 가까운 정책입니다. 실제로 필수 의료, 지방 의료, 공공 의료가 같이 가려면 그 재원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필수 의료 패키지에 있는 정책대로 5년에 10조, 그럼 1년에 2조를 투입하겠다는 건데 건강보험 의료 재정이 1년에 100조입니다. 그러면 1년에 2조는 2%밖에 되지 않는데 건강의료보험 재정의 2% 가지고 필수의료, 지역의료, 공공의료를 살린다는 거는 정말 허울뿐인 정책입니다. 이런 정책을 만들어 놓고 의사들, 너네들은 왜 안 따르느냐 얘기하면 저희들은 정말 억울한 심정입니다. 지금 증원 규모에 대해서도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신 거고요. 네. 그리고 정부가 어제 발표한 의대 정원 배분안에 대해서도 지금 추가적인 어떤 보완책이 없는 상황에서 의대 정원만 배분하는 건 의미가 없다. 이런 네.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네. 어제 발표 관련해서 전공의 대표 그리고 의대 교수협의회 그리고 의협 관계자분들이 만났다고 들었거든요. 네. 여기서 어떤 얘기 나누셨나요? 어제 회의는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이제 줄여서 전의교협이라고 합니다. 전의교협에서 주재한 회의이고 전국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 제가 들어가 있는 그 전의비하고는 다른 단체이지만 그 교집합으로 속한 교수님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어제는 전의비 회원들도 같이 들어가서 이제 회의를 했고 그 회의 결과 아마도 오전에 전의교협에서 발표를 하실 것으로 예상하는데 진료 축소와 사직서 제출 선언을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지금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교수님들 이제 일괄 사직서 내겠다 이렇게 네. 발표를 하셔가지고 네. 그 대학 병원에 가는 환자분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나 네. 이런 걱정들 많이 하시거든요. 네.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그 사직서를 교수들이 제출하더라도 저희는 사직서가 공식적으로 수리되기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의 진료 형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국민들께서는 굉장히 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국민들한테 사과도 하고 했던 교수들이 왜 사직서를 제출하느냐. 그래서 되게 분노하신 분들도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진짜 솔직하게 좀 변명을 말씀드리자면 그 국민들에게 한 사과는 저희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서 이제 이 사태를 들여다보니 저희 교수들도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이 상당히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 기형적인 의료 시스템을 그냥 방관만 하고 있었던 거죠. 그거에 대한 책임의 입장에서 국민들의 사과를 했고, 그런데 지금의 이 의료 사태를 정부와 의협의 강대강 대치를 풀 수 있는
해법이 없기 때문에 중재자로 나선 교수들이 쓸 수 있는 방법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던지는 사직서 제출을 통해서 어쨌든 특히 정부 보고 대화하자라고 하는 수단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면 국민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사직서를 통해서 이 사태를 빨리 해결해서 다시 진료 정상화를 돌려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자 이런 뜻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지금 교수님들이 사직서를 내는 것에 대해서 이게 대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한편에서는 이거 갈등만 더 극에 달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대화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아직 대화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부가 전공의들의 그 사법적인 조치를 좀 풀어주신다면 전공의들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너무나 강압적으로 2,000명은 그냥 발표를 해버리고 전공의들은 사법 안 들어오면 사법 조치를 한다. 3월 25일부터 이제 면허 정지가 공식적으로는 들어갈 수 있는데요. 그렇게 강압적인 태도로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고 하면 어떤 전공의들이 나오겠습니까? 그거는 정부가 먼저 사법적 조치를 풀어줘야 전공의들을 설득해서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정부에게 바랍니다. 예. 대화의 장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것은 정부가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수들이 할 수 없습니다. 전공의들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셔서 그것과 네.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이 이제 곧 이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네. 앞으로 의료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겠죠. 실제로 3월 25일부터 면허 정지가 되면 그 전공의들이 3개월을 이제 면허 정지가 되는데 3개월 뒤에 원칙적으로 또 사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병원에 들어와서 근무를 해야 된다는 건데 이것은 전공의 개인별 입장에서 보면 내가 전공의를 하다가 너무 앞이 안 보여서 또는 힘들어서 사직을 하겠다는 건데 사직도 안 되고 3개월 뒤에 또 병원에 들어와서 전공의를 근무하라. 이거는 전공의들 입장에서 봐서는 노예계약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진짜 면허 정지가 되면 전공의들 입장에서는 이 나라를 떠나고 싶을 겁니다. 미국 의사시험이나 싱가포르 의사시험 사이트가 폭주한다는 그 기사를 봤습니다. 전공의들이 오죽해서 그런 판단을 하겠습니까? 이거는 단지 애국심의 문제로 몰아붙일 것은 아닙니다. 전공의들이 미래가 안 보이고 내가 필수 의료를 했을 때 그나마 국민들로부터 좀 자긍심을 갖고 존경심을 받고 이렇게 살고 싶을 건데 이것은 전공의들의 꿈을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행위였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그러면 네. 만약에 정부에서 이 전공의들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해서 일단 멈추고 대화의 장을 만든다면 이제 전공의들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 상황이라면은 그 의대 교수님들,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를 제출하겠다 이 움직임도 멈추는 겁니까? 아니겠죠. 진짜 정부에서 만약에 그렇게 풀어서 그 사법적 조치를 풀어서 이게 대화의 장으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사직서 제출을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정부가 만약에 전공의 사법적 조치를 풀어주고 대화의 장으로 한다 그러면 저희 교수들도 사직서 제출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드는 궁금증이 네. 일단 정부는 2,000명 정원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교수님도 그렇게 이해하고 계신 거죠? 네, 네. 그런데 이게 어떤 대화의 가능성이 있는 걸까요? 2,000명 정원을 유지를 하더라도 저희 특히 이제 서울대 비대위 중재안은 객관적 검증을 좀 통해 보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도저히 2,000명을 올해는 못 걷겠다고 그러시면 내년에라도 올해 객관적 검증을 통해서 내년 정원은 그 데이터에 나온 대로 좀 객관적으로 배치해 보자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부에서 2,000명을 증원하겠다는 입장을 만약에
바꾸지 못하겠다는 상황이라면 네. 이거 한번 검증해 보자. 네. 그래서 올해는 만약에 2,000명을 늘린다고 만약에 그렇게 가더라도 네. 이후에 어떻게 할지 논의를 해야 된다. 맞습니다. 예, 이런 요구를 하고 계신 거군요. 네, 네. 그 대화를 하자. 대화의 네.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자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런데 의대 정원 배분까지 마쳤잖아요. 네. 저희도 계속 이제 쐐기를 박았다. 뭐 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럼 네. 이거 되돌리기는 어려운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되돌리기는 어려운데 객관적인 이제 절차는 그 대학에서 그 학칙을 개정하고 그다음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교협에서 승인을 해줘야 5월에 입시 요강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아직은 한 달 반 정도 시간은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대화할 수 있는 마지노선은 그때까지인 겁니까? 저는 그때까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의대생 유급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3월 말이 지나면 4월로 접어들면 의대생부터 유급이 되기 때문에 전공의들이 돌아온다고 한들 내년에 인턴 선생님들이 없고 그 의료 공백이 커지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3월 말이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공의들이 만약에 현장에 돌아가더라도 의대생들이 유급될 수 있어서 맞습니다. 예, 네. 의료 공백이 이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네. 전에 빨리 대화의 장을 만들자. 3월 말 전에 맞습니다. 대화의 장을 만들자. 네. 그리고 검증하자. 맞습니다. 2,000명 괜찮은지. 객관적인 검증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 의대 정원 배분과 관련해서 좀 더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네. 지금 수도권을 제외하고 이제 지역에 많은 부분이 이제 배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히 얘기를 했는데 네. 이 늘어난 학생들을 현장에서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 네. 일부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현장에 학생들 가르치는 교수 입장에서는 의대생이 정원에 보통 뭐 2배로만 늘어도 그 실습 학생들이 나올 때 수술장에 만약에 개인적으로 제 수술 보는 학생이 2명씩 들어오는데 4명이 들어오면 수술장에 설 자리도 없지만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예. 그거는 완전히 부실 의대 교육이기 때문에 의사들의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결국 국민에게 안 좋은 영향이 미치겠지요. 자, 지금 의대 증원과 그리고 어제 발표한 그 의대 정원 배분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신 그런 상황인데 이게 학교에서는 밀어붙일 수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는 이걸 이제 절차를 진행을 해서 의대 정원을 받아서 입학생들을 받고 싶은 상황일 텐데 교수들이 저항을 한다면 이게 또 내부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학교 내에서의 갈등이나 충돌 가능성도 있는 상황인가요? 아마 충분히 가능한 게 아니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과대학 학장님들이 써낸 의대생 정원 배정은 35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00명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셨지 않습니까? 학장님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350명으로 내지 않으셨었겠죠. 현장에 근무하는 교수들 입장에서 따져봤을 때 350명이 2,000명으로 뛸 정도로 이렇게 많은 그 수가 부풀려졌을 때는 제대로 된 의대생 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것은 5월에 입시 요강이 발표되기 전에 정부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데 너무나 네. 현실적으로는 어려워 보여서 어제 의사들, 전공의들이 너무나 큰 낙담을 하고 이제 완전히 강을 건넌 거 아닌가 이런 분위기 속에 침울한 분위기 속에 있습니다. 지금 현장의 분위기는 굉장히 침울하다. 맞습니다. 예. 네.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키는 정부에서 갖고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저희들은 교수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요. 정부 측에 대화를 요청하고 계신 상황인데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정부에게 정말 바라는 게 있습니다. 의사나 정부는 전부 다 대한민국 국민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의료 사태로 돌아가는 방향은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건강이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정부께서 제발 마음을 좀 푸시고 대화로 좀 나오십시오. 그러려면 전공의들의 사법적인 조치를 먼저 풀어주시고 전공의들을 먼저 끌어안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대화하자, 대화의 장은 열려 있다. 저희 교수들이 봐도 공허한 메아리로 들립니다. 제발 정부에게 말씀드립니다. 대화하십시다.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과 그리고 어제 발표된 입학 정원 배분안과 관련해서 방재승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은 오늘 저녁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태국을 상대로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전을 치릅니다. 피파 랭킹 101위인 태국은 아시안컵 16강에서 강호 우즈베키스탄에 1대2로 지면서 선전했습니다. 역대 전적은 30승 7무 8패로 우리가 크게 앞섭니다. 사상 처음으로 서울에서 열린 메이저리그 개막전 1차전이 LA 다저스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서울로 모인 각국의 야구 팬들은 흥겨운 야구 축제를 함께 즐겼습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서울 고척돔에 끝이 보이지 않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서울에서 열리는 메이저리그 개막전에 야구 팬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부분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야구를 대표하는 그런 슈퍼스타들이 가득한 그런 두 팀이 오게 돼서 굉장히 좀 감회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표를 구하지 못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티켓 구함 안내판을 들고 있는 일본 팬부터 오타니 선수랑 같은 공간에 있고 싶어서 왔어요. 그래도 뭐 그냥 기회가 있으면 라고 생각해서 샌디에이고와 김하성의 열성 팬으로 미국에서 태평양을 건너온 팬도 있습니다. I'm a big Padre fan. We love Ha-Seong Kim. We're so excited to see him and see how he does today. 2 home runs against Korea. Let's get 4 against the Dodgers. Yes? 오케이. 김하성의 초대로 온 야구부 후배들도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김하성 선배님께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타구로 수비수 글러브랑 고척돔 찢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김하성 화이팅! 다르비쉬와 글래스노우의 치열한 투수 싸움으로 전개된 개막전은 8회 넉점을 뽑은 다저스의 역전승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김하성은 볼넷 하나를 얻었지만 안타를 치지 못했고 오타니는 2안타 1타점에 도루도 1개 기록하며 활약했습니다. Make our way, find our way, and it was good to string together some hits. A lot of walks. I thought there was a lot of good at-bats in there. And it was nice to put up a crooked number there in the 8th inning. 다저스와 샌디에이고에서 모두 선수 생활을 한 메이저리그 아시아 최다승 기록 보유자 박찬호가 시구자로 나서 역사적인 서울 개막전을 축하했고 7년 동안 다저스 유니폼을 입었던 류현진이 로버츠 감독에게 국내 유명한 빵을 선물하는 등 경기 외적인 요소도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다저스와 샌디에이고는 2차전 선발로 각각 야마모토와 머스그로브를 내세워 서울 시리즈 2차전도 양보 없는 승부를 예고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오늘도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며 아침 공기가 제법 차가웠습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1.2도로 어제 아침보다 2도가량이 낮게 출발했는데요. 다행히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11도 선까지 오르는 등 바깥 활동하기 한결 수월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침과 낮, 낮과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환절기 옷차림에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하지만 연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며 대기는 점점 더 건조해지고 있는데요. 충북과 경북에 이어서 서울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도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만큼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쌀쌀했지만 낮 기온은 어제보다 더 오르겠습니다. 서울이 11도, 대구 13도 등으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꽃샘추위가 풀리며 예년보다 포근한 봄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내일 오후부터 토요일 아침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가 내려도 기온은 계속 오름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오늘까지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이종섭 주 호주 대사 귀국 관련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라이더는 여기서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